내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보내신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았다. 사랑하는 빅토르. 아마도 너는 우리가 너를 기다리는 날짜를 확정짓는 편지를 기다리며 불안해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단지 돌아올 날짜를 언급하는 몇 마디만 쓰려고 했으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내가 행복하고 기쁜 환영을 받을 거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반대로 눈물과 고통을 마주하게 된다면 얼마나 놀랄지 생각해 보렴. 빅토르, 내가 어떻게 우리의 불행을 말할 수 있을까? 너는 우리 기쁨과 슬픔에 무감각하지 않을 테고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떠나 있던 아들에게 이런 아픔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내가 이 비참한 소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시켜주고자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도 너는 이 페이지를 훑으며 그 끔찍한 소식의 단어를 찾고 있을 것이다. 윌리엄이 죽었다. 그 사랑스러운 아이. 그의 미소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그렇게 온순하면서도 기쁘게 웃던 아이. 빅토르는 살해당했다. 나는 너를 위로하려 하지 않겠다. 그저 사건의 경과만을 간단히 말하겠다. 지난 목요일 5월 7일 나와 함께 조카 그리고 애 동생 2명은 플레인 팔레에서 산책을 했다. 저녁은 따뜻하고 맑았으며 우리는 평소보다 더 멀리 걸었다. 우리는 어두워졌을 때 돌아갈 생각을 했고 그때 윌리엄과 어니스트가 먼저 가버려서 그들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잠시 후 어니스트가 와서 그의 동생을 보았냐고 물었다. 그는 윌리엄과 놀다가 숨으려고 뛰어갔고 그 후 그를 찾으려고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오래 기다렸지만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다소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그를 밤까지 계속 쳐다보았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윌리엄이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했다. 그러나 집에도 그가 없었다. 우리는 다시 그를 찾으러 갔고 나는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길을 잃고 밤에 습기와 이슬에 노출될 것을 생각하니 편히 쉴 수 없었다. 엘리자베스도 큰 고통을 겪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 나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웃고 있던 내 사랑스러운 아이를 풀밭에 누워 있는 채로 발견했다. 그는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목에는 살린자의 손가락 자국이 있었다. 그를 집으로 옮겼고 내 얼굴에 나타난 고통이 엘리자베스에게 그의 죽음을 드러내게 했다. 그녀는 시체를 보고 싶다고 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막으려 했으나 그녀는 계속해서 원했고 시체가 놓인 방에 들어가 급하게 피해자의 목을 살펴보더니 두 손을 모으며 외쳤다. 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누가 죽였어? 그녀는 기절했고 매우 힘들게 회복되었다. 다시 정신을 차린 그녀는 계속 울며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윌리엄이 어머니의 초상화가 있는 귀중한 목걸이를 착용하자고 졸랐다고 말했다. 이 목걸이는 사라졌고 아마도 그것이 살인자를 유혹했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 그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 사랑하는 윌리엄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 빨리 돌아오렴. 사랑하는 빅토르. 오직 너만이 엘리자베스를 위로할 수 있다. 그녀는 계속 울며 자신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찢는다. 우리는 모두 불행하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 불행한 우리를 위로해주는 것. 너가 돌아와야 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빨리 돌아오렴. 빅토르. 복수를 생각하며 살린자에게 원한을 품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와 온화한 감정을 가지고 돌아와 우리의 상처를 덧나지 않도록 해주렴. 슬픔의 집에 돌아오듯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친절과 애정으로 돌아오렴. 너를 사랑하고 고통 속에 있는 아버지,
알폰스 프랑켄슈타인. 제네바 5월 12일 17. 내가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내 얼굴을 지켜보던 클레르발은 처음에 내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아 기쁨을 표현하던 내가 이어서 절망에 빠진 것을 보고 놀랐다. 나는 편지를 탁자에 던지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사랑하는 프랑켄슈타인. 헨리는 내가 쓰디쓴 눈물을 흘리자 외쳤다. 너는 언제까지 불행하게 지낼 것인가? 사랑하는 친구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는 그에게 편지를 집어들라고 손짓했다. 나는 불안함으로 인해 방을 지나치게 왔다 갔다 했다. 클레르발도 내 불행의 소식을 읽고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아무런 위로도 해줄 수 없네. 친구여, 그가 말했다. 너의 불행은 되돌릴 수 없네. 이제 무엇을 할 작정이야. 즉시 제네바로 가야 해. 헨리, 말들을 준비해줘. 클레르발은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 했지만 결국 그의 진심 어린 동정심만을 표현할 수 있었다. 불쌍한 윌리엄. 그가 말했다. 사랑스러운 아이, 이제 천사 어머니와 함께 잠들었구나. 그렇게 비참하게 죽다니. 살린자의 소나귀를 느끼다니. 정말로 순수한 어린 생명은 어떻게 그런 잔인한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을까? 불쌍한 아이. 그에게는 오직 하나의 위로만 있다. 그의 사람들은 슬퍼하고 울지만 그는 이제 편안히 잠들었지. 고통은 끝났고 그의 고통은 이제 영원히 사라졌어. 이제 그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야.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살아남은 우리에게 위로의 감정을 주는 것뿐이다. 클레르발은 우리가 거리를 급히 걸을 때 이렇게 말했으며 그의 말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그러나 말이 끝난 후 마차가 도착하자 나는 급히 마차에 올랐다. 그리고 친구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나의 여행은 매우 우울했다. 처음에는 서둘러 가고 싶었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위로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고향 근처에 다가가잔 아는 발걸음을 늦추었다. 나는 어린 시절의 흔적이 담긴 풍경을 지나쳤고 거의 6년 만에 다시 그곳을 보았다.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이 어떻게 변했을지 알 수 없었다. 갑작스럽고 황폐한 변화가 있었지만 더 천천히 이루어진 다른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들이 더 침착하게 이루어졌지만 그 변화들은 여전히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두려움이 나를 덮쳤고 나는 그 어떤 이름 없는 악몽들을 두려워하며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 나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로잔에서 이틀을 보냈다. 나는 호수를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하고 주변은 고요했으며 눈 덮인 산들은 자연의 궁전처럼 변함없었다. 점차적으로 그 고요하고 신성한 광경이 나를 회복시켜 주었고 나는 제네바로 향하는 여행을 계속했다. 길은 호수의 옆을 따라 다 있었다.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호수는 점점 좁아졌고 나는 더 명확하게 쥐라 산의 검은 측면과 몽블랑의 밝은 정상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아이처럼 울었다. 사랑하는 산들이여, 나의 아름다운 호수여, 너는 더도는 이방민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너의 정상은 맑고 하늘과 호수는 푸르고 고요하다. 이것이 평화를 예고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행을 조롱하는 것인가? 내 친구여, 이러한 초기 상황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면 지루하게 될까 두렵다. 하지만 그 시절은 비교적 행복한 날들이었고 나는 그때를 기쁘게 기억한다. 내 고향, 사랑하는 내 고향, 그곳에 흐르는 물, 산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름다운 호수를 다시 보는 기쁨을 누가 알 수 있겠는가? 오직 고향의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향에 가까워질수록 슬픔과 두려움이 다시 나를 덮쳤다. 밤도 깊어지고 나는 어두운 산들을 거의 볼 수 없었다. 더욱 우울해지며 그 그림은 마치 거대한 어두운 장면 같았다. 나는 불행한 예감을 느꼈고 내가 가장 불행한 인간이 될 운명이라고 느꼈다. 슬프게도 내 예감은 정확히 맞췄지만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다. 제네바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마을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나는 세쉐롱에서 밤을 보내야 했다. 그 마을은 제네바에서 반 리그 정도 떨어져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나는 쉬지 못하고 윌리엄이 살해된 장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마을을 지나칠 수 없었기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플레인팔레에 도달해야 했다. 짧은 항해 동안 몽블랑의 정상에서 번개가 아름다운 형상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다. 폭풍은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았고 나는 작은 언덕을 올라 그 진전을 살펴보았다. 폭풍이 시작되었다. 하늘은 흐려졌고 곧 큰 빗방울이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으며 그 빗방울은 점점 강해졌다. 나는 자리를 떠나 걸어갔다. 어두움과 폭풍이 갈수록 심해졌고 천둥은 내 머리 위에서 격렬하게 쳤다. 그것은 살레브, 귀라 산맥, 그리고 사보이 알프스에서 메아리 쳤다. 눈부신 번개가 내 눈을 멀게 하며 호수를 밝히고 마치 불덩어리 같은 장면을 만들어냈다. 잠시 후 모든 것이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전에 번개로 밝아진 세상 속에서 나는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었다. 폭풍은 스위스에서 흔히 그렇듯 여러 곳에서 동시에 나타났다. 가장 강력한 폭풍은 마을 바로 북쪽에 있는 호수와 벨리브레의 반도 사이에서 일었다. 또 다른 폭풍은 쥐라를 어렴풋이 비추었고 또 하나의 폭풍은 호수 동쪽에 있는 몰래산을 향해 불며 가끔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 아름답고도 두려운 폭풍을 지켜보며 빠른 발걸음으로 걸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위대한 전쟁은 나의 기분을 북돋았다. 나는 두 손을 모은 채 소리쳤다. 윌리엄, 사랑하는 천사여. 이것이 너의 장례식이여. 이것이 너의 애도여.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어둠 속 나무 더미 뒤에서 나온 형체를 보았다. 나는 고정된 채로 그 형체를 응시했다. 번개가 비추자 그 모습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기형적인 모습을 가진 거대한 존재였다. 그것은 내가 생명을 부여한 괴물이었다. 그가 여기 무슨 일을 하고 있던 것인가? 그가 내 동생을 죽였을까? 그 순간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 이가 떨렸고 나는 나무에 기대어 몸을 지탱해야 했다. 그 형체는 나를 빠르게 지나쳤고 나는 그 형체를 어둠 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천둥은 멈췄지만 비는 여전히 계속 내리고 있었고 그 장면은 짙은 어둠에 휩싸였다. 나는 지금까지 잊으려 했던 사건들을 마음속에서 되새겼다. 창조의 과정, 내 손으로 만든 작품이 내 침대 옆에 나타났던 모습, 그리고 그것이 떠난 이유. 그가 처음 생명을 얻었던 밤으로부터 이제 거의 두 해가 지났고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범죄인가? 아, 나는 세상의 잔인함과 고통을 즐기는 타락한 괴물을 풀어놓았던 것이었다. 그가 내 동생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날 밤을 보내며 겪은 나의 고통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다. 그 밤은 비에 젖은 채로 밖에서 보냈다. 내 상상력은 악과 절망의 장면 속에서 바쁘게 돌아갔다. 나는 내가 인간들 사이에 던져놓은 존재를, 공포의 목적을 실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를 생각했다. 그가 지금까지 저지른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었다. 그는 거의 내 흡혈귀와 같은 존재, 내 영혼이 무덤에서 풀려난 아의 모든 것을 파괴해야 하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날이 밝았다. 나는 마을로 향했다. 문은 열려 있었고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급히 갔다. 내 첫 번째 생각은 내가 알게 된 살린자의 정보를 통해 즉각적인 추적을 요청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내가 할 이야기를 생각하자 나는 잠시 멈췄다. 내가 만든 존재가, 내가 생명을 불어넣은 존재가 한밤중에 접근하여 접근 불가능한 산의 절벽에서 나를 만났다는 이야기였다. 나는 또한 내 창조의 시점에 겪었던 신경열병을 기억했다.
그 열병은 내 이야기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었고 그것이 아니면 너무나도 불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릴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을 광기의 소리로 여겼을 것임을 잘 알았다. 게다가 그 괴물의 특이한 성격은 어떤 추적도 피하게 만들 것이다. 내가 내 친척들에게 설득해 추적을 시작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가 몽살레브의 높은 벽을 기어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것은 무의미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생각을 하고 나서 침묵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아침 5시경에 나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했다. 나는 하인들에게 가족을 방해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도서관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일어날 시간을 기다렸다. 6년이 흘렀다. 그 시간은 꿈처럼 지나갔지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남아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그를 끌어안았던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가 아직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침대 위에 걸려 있는 어머니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요청으로 그린 역사적인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서 카롤린 보포르트는 죽은 아버지의 관 옆에서 절망의 고통 속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의상은 시골풍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 모습에서 고상하고 아름다운 기품이 느껴졌고 동정의 감정을 가질 여지가 거의 없었다. 이 그림 아래에는 윌리엄의 미니어처가 있었고 나는 그것을 보면 눈물이 흘렀다. 내가 그렇게 몰두하고 있을 때 어니스트가 들어왔다. 그는 내가 도착한 것을 듣고 서둘러 알을 맞이하러 왔다. 환영해, 사랑하는 빅터. 그가 말했다. 아, 네가 새 잘 전해왔다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웠을 텐데. 지금 너는 우리에게 와서 고통을 함께 나누러 와주었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서 아버지가 겪고 있는 고통을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설득으로 엘리자베스가 자기 비난을 멈추고 고통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윌리엄, 그는 우리의 자랑이자 사랑이었어. 어니스트는 눈물을 멈추지 않았다. 그전에도 내 고향이 이렇게 황폐해졌을 것이라고 상상했었지만 현실은 나에게 새로운 또 다른 참담한 재앙처럼 다가왔다. 나는 어니스트를 진정시키려고 했고 아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기선 하는 내 사촌의 이름을 언급했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한다. 어니스트가 말했다. 그녀는 내 동생의 죽음에 자신이 원인이라고 자책하고 그래서 아주 괴로워했다. 그러나 이제 살인자가 드러나고 살인자가 발견되었다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누가 그를 추적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쫓는 것만큼이나 산을 대나무로 막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그를 봤어요. 그는 어젯밤 자유로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동생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우리의 불행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엘리자베스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으려 해요. 정말로 그 사랑스럽고 모든 가족을 아끼던 조스틴 모리츠가 갑자기 이렇게 끔찍하고 소름 끼치는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조스틴 모리츠, 불쌍한 소녀가 그녀가 고발된 사람인가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모두가 알잖아요. 아무도 그것을 믿지 않겠죠. 어니스트.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몇 가지 상황이 드러나면서 우리를 설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행동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사실에 대한 증거가 그녀의 태도에 의해 더욱 강하게 뒷받침되었어요. 이제 그녀는 오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는 이어서 윌리엄의 살인이 발견된 그날 아침 조스틴이 아팠고 몇 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말했다. 그 기간 동안 한 아인이 조스틴이 살인 당일 밤에 입었던 옷을 검사하던 중 그녀의 주머니에서 내 어머니의 사진을 발견했다. 이 사진이 살인의 유혹으로 간주되었다.
하인은 즉시 그것을 다른 하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하인은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한 판사에게 갔다. 그들의 진술로 인해 조스틴은 체포되었다. 범죄를 묻자 그 불쌍한 소녀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 거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태도는 심하게 혼란스러웠다. 이야기는 이상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지 않았어요. 나는 진지하게 대답했다. 여러분 모두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살인자가 누군지 알아요. 조스틴. 불쌍하고 좋은 조스틴은 무죄입니다. 그 순간 아버지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 깊은 불행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는 나를 밝게 맞이하려고 노력했다. 우리가 슬픈 인사를 나눈 후 아버지는 다른 주제를 꺼내려고 하셨지만 어니스트가 하나님 아버지, 빅터가 윌리엄을 죽인 살인자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요. 라고 외쳤다. 우리가 알고 있어. 불행하게도 아버지가 대답했다. 나는 이렇게까지 부패하고 불성실한 사람이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구나. 사랑하는 아버지, 착각하셨어요. 조스틴은 무죄예요. 그녀가 무죄라면 죄인처럼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오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녀가 무죄를 선고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 말은 나를 진정시켰다. 나는 내 마음속에서 확신했다. 조스틴은 물론이고 어떤 인간도 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적 증거도 그녀를 유죄로 판결할 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내 이야기는 공개적으로 말할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 끔찍한 공포는 사람들에 의해 미친 짓으로 여겨질 것이다. 과연 나, 창조자인 내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그런 존재의 실체를 믿을 수 있을까? 그 괴물의 존재를, 내가 세상에 풀어놓은 그 존재를, 그 누구도 그 실체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곧 엘리자베스를 만났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모습에서 변화가 있었다. 어린 시절의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매력으로 그녀는 변해 있었다. 그 옛날의 순수함과 활력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더 큰 감수성과 지성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최고의 애정으로 맞이했다. 사촌님, 당신이 돌아와 준 것이 나에게 희망을 안겨줘요. 아마도 당신이 우리 고귀한 조스틴을 무죄로 증명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아, 만약 그녀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다면 누가 안전할까요? 나는 그녀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의 불행은 2배로 힘들어요. 사랑스러운 윌리엄을 잃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 불쌍한 소녀는 더 나쁜 운명에 의해 빼앗기게 될 거예요. 그녀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나는 다시는 기쁨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확신해요. 그녀는 유죄가 아닐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윌리엄의 죽음, 그 슬픔을 지나서요. 그녀는 무죄야, 엘리자베스. 내가 말했다. 그것은 증명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녀의 무죄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죄를 믿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그녀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게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그녀는 울었다. 사랑하는 조카, 눈물을 닦아라. 아버지가 말했다. 만약 그녀가 내가 믿는 대로 무죄라면 우리의 법의 공정함을 믿어라. 그리고 나는 조금의 편파적인 행동도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는 11시까지 몇 시간의 슬픈 시간을 보냈고 재판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다. 아버지와 가족 모두가 증인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나는 그들과 함께 법정에 갔다. 이 참담한 정의의 모욕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살아있는 고통을 겪었다. 내 호기심과 불법적인 계획이 2사람의 죽음을 초래할 것인지 결정될 순간이었다. 하나는 순수와 기쁨이 가득한 웃는 아기.
또 다른 하나는 끔찍하고 그 무엇으로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범죄의 극단적인 형태로 살해된 사람. 조스틴 또한 훌륭한 소녀였고 그녀의 삶은 행복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불명예스러운 무덤 속에 사라질 것이었고 나는 그 원인이었다. 나는 1000번이라도 내가 조스틴에게 범죄자를 자백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자리에 없었고 그런 선언은 미친 사람의 망상으로 간주되어 그로 인해 고통받는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조스틴의 모습은 차분했다. 그녀는 애도하는 옷을 입고 있었고 항상 매력적인 얼굴이 그녀의 감정의 엄숙함에 의해 더욱 아름답게 보였다. 그녀는 무죄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면서도 떨지 않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친절함은 그녀가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죄악에 대한 상상력으로 관중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그녀는 평온했지만 그 평온은 분명히 억제된 것이었고 그녀의 혼란스러움이 이전에 그녀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용기를 내기 위해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그녀는 빠르게 우리 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우리를 보았을 때 눈에 눈물이 어리려 했지만 금세 마음을 다잡고 슬픔에 찬 애정이 그녀의 완전한 무죄를 증명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재판이 시작되었고 그녀를 향한 변호인이 혐의를 제기한 후 몇 명의 증인이 소환되었다. 그녀는 살인이 일어난 그 밤 내내 집을 떠나 있었고 아침쯤 살해된 아기의 시신이 발견된 지점 근처에서 시장 여인에게 목격되었다. 여인은 그녀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지만 조스틴은 매우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대답만 했다. 그녀는 아침 8시경 집으로 돌아왔고 그녀가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묻자 아기를 찾고 있었고 그에 대해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는지 간절히 물었다. 시신을 보여주자 그녀는 심한 히스테리 증세를 보였고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때 사진이 제시되었고 하인이 그녀의 주머니에서 찾은 그 사진이 아기가 실종되기 1시간 전에 아기의 목에 걸었던 사진과 같다는 것을 엘리자베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증명했다. 법정은 공포와 분노의 소리로 가득 찼다. 조스틴은 변호를 시작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녀의 얼굴은 변했다. 놀람, 공포, 비참함이 강하게 드러났다. 때때로 그녀는 눈물을 참았지만 그녀가 변호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그녀는 힘을 모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저는 완전히 무죄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주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혐의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을 드리며 제가 항상 지켜온 품위가 제 재판관들을 의심스러운 점이나 의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유리하게 해석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엘리자베스의 허락을 받아 살인이 일어난 그 밤을 슐레라는 마을에 있는 고모 집에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 마을은 제네바에서 약 1리그 정도 떨어져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그녀는 한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가 길 잃은 아기를 보았냐고 물었다. 그 이야기에 놀란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아기를 찾았고 집에 문이 닫히고 나서 그녀는 그 마을의 작은 집에 있는 헛간에서 몇 시간 동안 밤을 지낼 수밖에 없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깨우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대부분의 밤을 그녀는 그곳에서 지냈고 아침이 되어 몇 분이라도 잠을 잤다고 생각했다. 발소리가 들려 그녀는 잠에서 깨어났다. 새벽이었고 그녀는 다시 아기를 찾기 위해 헛간을 떠났다. 만약 그녀가 아기의 시신이 있는 곳에 가까이 갔다면 그것은 그녀가 알지 못한 일이었다. 시장 여인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혼란스러웠던 것은 당연했으니 잠을 이루지 못한 밤을 보냈고 불쌍한 윌리엄의 운명이 아직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그 사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저는 알아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저를 얼마나 무겁고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만드는지. 그러나 저는 그것을 설명할 능력이 없어요. 제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표현한 것 외에는 그것이 제 주머니에 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구상에 아무 적이 없고 아무도 저를 무차별적으로 파괴할 만큼 악독하지 않았을 거예요. 살인자가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었나요? 저는 제 사건을 재판관들의 정의에 맡깁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재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몇 명의 증인을 출석시키고 싶습니다. 그들의 증언이 제가 가해자로서의 의심을 덮지 못한다면 저는 유죄로 판결받겠죠. 그러나 저는 제 무죄를 확신합니다. 여러 명의 증인이 불러졌고 그들은 그녀를 잘 아는 사람들로서 좋은 평판을 주었지만 그들이 그녀가 저지른 범죄를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증언을 주저했다. 엘리자베스는 그녀의 훌륭한 성격과 흠잡을 데 없는 행실이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며 격렬히 흔들리면서 법정에 발언할 수 있는 허락을 구했다. 저는 엘리자베스는 말하며 살해된 불행한 아이의 사촌입니다. 저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의 부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렇게 나서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제발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에 대해 제가 아는 바를 말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피고인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녀와 같은 집에서 살았으며 한때는 5년, 다른 때는 거의 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녀는 제게 가장 친절하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고무인 마담 프랑켄슈타인의 마지막을 돌보았고 큰 애정과 정성으로 그녀를 간호했습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오랜 병을 앓을 때에도 그 누구보다 훌륭하게 돌보았고 그 모습은 그녀를 아는 사람들 모두가 감탄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저희 삼촌 집에서 살았고 그곳에서도 모든 가족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죽은 아이를 매우 사랑했고 그 아이에게는 가장 사랑스러운 어머니처럼 행동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증거들이 그녀를 불리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완전한 무죄를 믿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그런 행동을 할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증거의 주요한 부분인 그 장신구에 대해서는 만약 그녀가 진심으로 원했더라면 저는 기꺼이 그것을 그녀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를 얼마나 존경하고 소중히 여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간단하고도 강력한 호소가 끝난 뒤 법정에서 일어난 일은 조스틴에 대한 연민이 아닌 그녀가 저지른 것으로 여겨진 범죄에 대한 분노와 저주로 가득했다. 그녀는 엘리자베스가 말하는 동안 울었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나는 재판 내내 극심한 동요와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녀의 무죄를 믿었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나는 단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살해한 악마가 또 다른 무고한 사람을 죽음과 치욕에 빠뜨렸을 수 있을까? 나는 내 상황의 공포를 견딜 수 없었고 대중의 목소리와 재판관들의 얼굴에서 이민해 불행한 피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음을 인식한 순간 나는 고통 속의 법정을 떠났다. 피고의 고통은 내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나는 한없이 불행한 밤을 보냈다. 아침이 되어 법원에 갔다. 내 입술과 목은 바짝 말랐다. 나는 그 치명적인 질문을 할 수 없었고 이미 내가 온 이유를 알게 된 법원 직원은 나에게 결과를 말했다. 모든 투표가 검은 고이였고 조스틴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을 말할 수는 없다. 나는 전에 공포의 감정을 경험했었고 그것을 적절하게 표현하려 했지만 그 당시 내가 겪었던 심장 저림과 같은 절망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나에게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은 덧붙였다. 조스틴은 이미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 증거는 그렇게 명백한 사건에서는 사실 거의 필요하지 않았지만
다행입니다. 사실 우리 재판관들은 아무리 결정적이라 할지라도 간접적인 증거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묘하고 예상치 못한 소식이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눈이 속였던 것인가? 내가 의심의 대상을 밝힌다면 세상 모든 이가 나를 미친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고 엘리자베스는 그 결과를 애타게 물었다. 사촌아, 내가 대답했다. 내가 예상한 대로 결정되었어. 그녀는 자백했어. 이 말은 그토록 믿었던 조스틴의 무죄를 믿고 있던 엘리자베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아, 저런. 그녀가 말했다. 어떻게 다시 인간의 선함을 믿을 수 있겠어? 내가 사랑하고 존경했던 조스틴. 어떻게 그 무고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배신할 수 있지? 그녀의 부드러운 눈은 어떤 잔인함이나 속림수를 용납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만 그녀는 살인을 저질렀다니. 곧 우리는 조스틴이 엘리자베스를 만나고 싶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가지 않기를 바랐지만 엘리자베스가 스스로 판단하여 가겠다고 말했다. 그래,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나는 갈 거야. 비록 그녀가 죄인일지라도. 그리고 너, 빅터, 나랑 함께 가야 해.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이 방문에 대한 생각은 나에게 고문과도 같았지만 나는 거절할 수 없었다. 우리는 음침한 감옥에 들어섰고 조스틴은 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수갑에 묶여 있었고 머리는 무릎에 기대어 있었다. 그녀는 우리가 들어오자 일어섰고 우리가 둘만 남았을 때 엘리자베스의 발 앞에 엎드려 절규하며 울었다. 나도 울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 조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왜 내 마지막 위안을 빼앗았니? 나는 내가 무죄라고 믿었고 그때 내가 매우 괴로웠지만 지금처럼 비참하진 않았어. 그리고 당신도 제가 이렇게 악한 존재라고 믿어요. 당신도 제 적들과 함께 저를 짓밟고 살인자로 단죄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며 떨렸다. 일어나, 내 가엾은 조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왜 무릎을 꿇고 있어? 너는 무죄라면 그런 일이 없어야지. 나는 너의 적이 아니야. 나는 내가 무죄라고 믿었어.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죄를 자백했다고 들었어. 그 소문이 거짓이라고 했지.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조스틴. 아무것도 내 신뢰를 흔들 수 없어. 내 자백을 제외하고는 네, 자백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를 받으려고 거짓말을 했지만 그 거짓말이 내 마음에 더 무겁게 느껴져요. 하늘의 신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제가 유죄 판결을 받고 난 후 고해 신부님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그는 저를 몬스터라고 하며 위협했고 제가 완강히 거부하자 그는 제 마지막 순간에 저주와 지옥불을 외쳤어요. 존경하는 마님, 저에게는 아무도 없었어요. 모두가 저를 치욕과 멸망을 받아야 할 가련한 존재로 여겼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시간에 나는 거짓말에 서명했어요. 그리고 이제야 진정으로 비참해졌어요. 그녀는 잠시 울다가 계속 말했다. 사랑하는 마님, 당신이 믿었던 조스틴이 당신의 복된 고모가 그토록 높이 평가했던 그 조스틴이 어떻게 그런 악마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까요? 사랑하는 윌리엄, 가장 귀한 아이야. 나는 곧 너를 하늘에서 다시 볼 거야. 거기서 우리 모두 행복할 거야. 그 생각이 나를 위로해. 이렇게 치욕과 죽음을 맞이하며 가는 길이. 오, 조스틴, 잠시라도 너를 의심한 것 용서해줘. 왜 너는 자백했니? 하지만 슬퍼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무죄를 증명할 거야. 눈물과 기도로 너의 적들의 차가운 마음을 녹일 거야. 너는 죽지 않아. 너는 내 친구이자 동료, 내 여동생이야. 그런데 너는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다니. 아니, 나는 그런 끔찍한 불행을 견딜 수 없을 거야.
조스틴은 슬프게 고개를 저었다. 나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 고통은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제 약함을 일으켜 주시고 최악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주셨어요. 나는 슬프고 쓴 세상을 떠나려 해요. 만약 여러분이 저를 기억하고 저를 부당하게 정죄된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내 운명에 순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님, 하늘의 뜻에 인내하며 순응하도록 해요. 이 대화 중에 나는 감옥의 구석에 물러나 내 안에 가득 찬 끔찍한 고통을 숨기려 했다. 절망, 누가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일 죽음과 삶 사이의 끔찍한 경계를 넘을 불쌍한 피해자는 나처럼 깊고 쓴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신음 소리를 내며 이를 갈았다. 조스틴은 깜짝 놀라면 알을 보았다. 그녀는 내가 누군지 알고 다가와서 말했다. 친애하는 선생님,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를 죄인으로 믿지 않으시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니, 조스틴,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그는 내가 믿었던 것보다 내가 무죄라고 더 확신하고 있어. 네가 자백했다는 말을 듣고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 저는 진심으로 그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저를 친절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 같은 불쌍한 존재에게 보여주는 애정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그것은 내 고통의 절반 이상을 덜어주고 이제는 여러분이 저의 무죄를 인정해 주셔서 평화롭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불쌍한 조스틴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다. 그녀는 확실히 그녀가 원하는 수능을 얻었지만 나는 진정한 범죄자로서 내 가슴 속에 끊임없이 살아있는 구더기를 느끼며 희망과 위로는 전혀 없었다. 엘리자베스도 울며 슬퍼했지만 그녀의 고통은 무죄의 고통으로 마치 맑은 달 위를 지나가는 구름처럼 잠시 숨을 쉬고 하지만 그 밝은 빛을 흐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고통과 절망은 내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고 나는 내 안에 끔찍한 지옥을 품고 있었으며 그것은 결코 꺼질 수 없었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조스틴과 함께 있었고 엘리자베스가 힘겹게 그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나는 내가 죽을 땐 나도 함께 죽었으면 좋겠어. 이 슬픔의 세상에서 나는 살 수 없을 것 같아. 조스틴은 기운을 차린 듯한 모습을 보였고 고통에 찬 눈물을 참으며 엘리자베스를 품에 안고 말했다. 안녕, 사랑하는 마님, 소중한 엘리자베스, 나의 유일한 친구여, 하늘의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이 세상의 마지막 불행이 당신에게 닥치지 않기를. 살아서 행복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조스틴은 죽었다. 엘리자베스의 가슴 아픈 간청은 판사들이 이미 확정한 죄에 대한 신념을 바꿀 수 없었다. 내 열정적이고 분노에 찬 호소는 그들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차가운 대답을 듣고 그들의 냉혹하고 무감각한 논리를 들었을 때 내 입에서 고백하려던 말은 사라져버렸다. 나는 미치광이로 자처할 수 있었지만 내 불쌍한 희생자에게 내려진 선고를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처형대에서 살인자로 죽어갔다. 내 가슴 속 고통에서 벗어나 나는 엘리자베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깊고 말할 수 없는 슬픔도 내 잘못이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비통함과 그토록 밝았던 집의 황폐함도 모두 내 저주받은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너희는 울고 있구나. 불행한 이들이여. 그러나 이것이 너희의 마지막 눈물이 아니리라. 너희는 다시 한번 장애의 울음소리를 올릴 것이다.